머나먼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분 많을 겁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약 4억 년 전에 살았던 인간의 조상입니다. 물론 이후 멸종돼 사라진 동물이지만 고생물학과 첨단 컴퓨터 그래픽 덕분에 후손들한테 모습을 드러냈죠. 이런 동물은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했을까요? 지금까지 대다수 학자들은 진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작은 변화들의 결과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진화의 결과물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팔다리입니다. 인간의 팔다리는 예전 진화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형성됐죠. 2010년 폴란드 시비엥토크시스키의 산맥에서 네발 짐승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 추정치보다 1000만 년 정도 빨리 육지로 나왔다는 걸 알려줬죠. 지느러미에서 팔 다리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에 일어난 변화도 이렇게 급격했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00만 년 전 인간의 뇌는 갑자기 용량이 커졌습니다. 진화의 역사에 나타난 이런 도약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죠. 까마득한 조상한테서 대를 이어 전해받은 우리 세포 속 분자. 이중 나선 DNA입니다. 우리 몸은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에 축적된 데이터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첨단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의 DNA를 읽어낼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DNA는 때때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이게 비약적인 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물이 커다란 뇌와 팔다리입니다. 이런 비약적인 진화들은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일어났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결정적인 진화의 연결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되었을까요? 진화의 역사. 먼저 우리 눈을 만들어낸 진화 속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물계에서 일어난 최초의 비약적인 진화였죠. 약 5억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눈이 없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감각기관은 갑자기 생겨난 주변 환경을 재빨리 파악하게 해줬죠. 진화 과정에 일어난 도약들에 대해
DNA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서부를 가로지르는 로키 산맥.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등산 대신 화석 발굴을 합니다. 눈 달린 동물의 화석 중에선 제일 오래된 것이죠. 고생물학자 장 베르나르 카로는 2012년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 눈이 달린 동물들의 화석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옆눈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크죠? 여기 있어요. 화석 속 동물은 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고생물학자들도 처음 보는 동물이었죠. 머리에는 검고 둥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름은 3mm 정도죠. 카로는 이게 바로 5억 년 전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물은 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신기합니다. 머리는 코끼리 상아 모양으로 뻗어나가고 눈은 무려 5개가 달려있죠. 이 시기에 살았던 동물 중 눈이 달린 건 최소 30종입니다. 동물들한테 눈이 나타난 건 진화에서 일어난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동물이 캄브리아기 화석에 대량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죠. 40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진화 개통수입니다. 밑동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원시 생명체들의 자리입니다. 수백, 수천만 년에 걸쳐 원시 생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고 식물과 동물로 갈라져 나갔죠. 동물 쪽을 보면 어류에서 파충류와 포유류가 진화해 나갔고 제일 바깥까지에서는 인간이 출현했습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눈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이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였죠. 이 시기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종이 새로 출현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당시 제일 고등한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카론의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죠. 물을 뿌리자 표면에서 이상한 형체가 드러납니다. 상체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이름은 아노말로 카리스죠. 머리 양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눈입니다. 최근 발굴된 화석 덕분에 녀석들의 눈 구조는 더 자세히 드러났죠. 좁쌀처럼 도도록한 부분을 더 확대해 볼까요? 잠자리하고 흡사한 눈입니다. 아노말로 카리스는 요즘 곤충들하고 눈이 비슷했습니다. 작은 난눈 여러 개가 벌집 모양으로 모인 눈, 바로 겹눈이죠. 이제 아노말로 카리스에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아노말로 카리스는 지금껏 발견된 캄브리아기 동물 중 제일 큽니다. 몸 길이가 최대 50cm나 됐죠. 커다란 눈을 이용해 아노말로 카리스는 아주 손쉽게 먹잇감을 찾아냈을 겁니다.
캄브리아기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포식자였죠. 다양한 동물이 출현한 시기였으니까 아노말로카리스의 먹잇감은 다양했을 거예요. 5억 년 전의 지구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원시적인 눈을 머리에 달고 캄브리아기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녀석들은 모두 바다에 살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벽두 아노말로카리스는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머리 양옆에 붙은 겹눈 덕분에 녀석들은 360도를 시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하기 좋은 눈이었죠. 이 녀석은 알랄코메나의 우스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았죠. 눈은 특이하게도 표주박 모양이었습니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뒤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5개인 오파비니아 기억나시죠? 오파비니아는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파비니아도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단숨에 먹잇감이 돼버렸죠. 포르디아의 눈은 훨씬 컸습니다. 몸집도 커서 캄브리아기 초기의 최대 포식자 중 하나였죠. 이처럼 고생대 캄브리아기에는 눈 달린 동물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무기로 자리 잡았죠. 눈은 사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천적을 감지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됐죠.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치력은 생사를 갈랐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눈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갔죠. 어느 순간부터인지 바다는 눈 달린 동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눈이 캄브리아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생물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했죠. 하지만 화석 연구는 눈의 기원에 관해 더 이상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발터 게링 박사는 DNA 연구로 눈 수수께끼를 푸는데 공을 세웠죠. 유전자는 DNA의 배열로 구성되는데 이 배열은 4가지 화학물질인 A, T, G, C가 결합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DNA엔 A, T, G, C가 결합한 염기 서열이 약 30억 개죠. 게링은 이 다양한 조합들 중에서 우리 몸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머리, 팔, 다리 등을 만드는 유전자들이죠. 대표적인 유전자가 팍스6입니다. 안구 형성을 직접 지시하는 유전자죠. 게링의 연구팀은 포유류인 쥐의 팍스6 유전자를
곤충인 파리의 배아에 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파리 번데기입니다. 성충이 되기 전 단계죠. 곳곳에 주황색이 둥그렇게 돌출해 있는데 모두 파리의 눈입니다. 정상적인 번데기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죠. 팍소6 유전자를 주입한 번데기에는 날개, 다리 등이 나야 할 곳에 눈이 나 있습니다. 포유류의 유전자가 곤충의 눈을 만들어냈으니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눈은 포유류와 곤충의 공통조상 누군가한테서 단 한 번 만들어져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포유류와 곤충한테 눈을 물려준 공통조상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해파리라고 하네요. 게링은 지구 최초로 눈을 단 동물이 해파리였다고 말합니다. 해파리의 갓 뽑은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면 하얀 점들이 있는데 이게 해파리의 눈인 안점입니다.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안점은 검은 초승달 모양인데 여기서 빛과 어둠을 감지하죠. 해파리는 어떻게 이런 눈을 갖게 됐을까요? 와편모 조류라는 플랑크톤엔 해파리의 안점과 흡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검은 초승달입니다. 해파리의 안점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발터게링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고조보리 타카시 교수는 와편모 조류를 집중 관찰했죠. 초록빛이 도는 노란 점이 여러 개 보입니다. 엽록체죠. 식물의 광합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와편모 조류는 숲에 사는 나무들처럼 광합성을 한다는 이야기죠. 단순해 보이는 검은 초승달. 하지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와편모 조류에서도 이 부분은 빛을 감지하죠. 이 빛감지 센서는 수억 년에 걸쳐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식물에 가까운 와편모 조류의 안점은 해양동물 해파리의 안점과 흡사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조류와 동물이 거의 동일한 기관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와편모 조류의 DNA를 분석했고 아주 중요한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로놉신 유전자였죠. 로놉신 유전자는 형태가 아주 복잡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단백질하고 비교해 볼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7개의 나선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죠. 로놉신은 우리 눈이 제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동물의 눈에서 추출한 로놉신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죠. 캄캄한 곳에 보관했던 로놉신에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금세 투명하게 변해버리죠. 로놉신 단백질의 미세 구조가 빛의 반응에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안구 뒷부분에 존재하죠. 망막에 존재합니다. 빛을 감지하는 망막은 스크린과 비슷합니다. 우리 망막에는 로놉신이 든 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빛이 이 단백질의 가운데 부분에 닿으면 로놉신은 꽃잎처럼 벌어지죠. 이런 작용 덕분에 우리는 빛을 감지하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와편모 조류와 동물의 거의 똑같은 빛감지 단백질이 존재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게링과 고조보리는 와편모 조류의 로놉신 유전자가 해파리에 흡수됐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담한 가설이었죠. 식물에 가까운 와편모 조류의 유전자가 동물인 해파리한테 건너갔다는 가설은 기존 진화 이론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DNA는 다른 종에서 건너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손자, 손녀한테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게링과 고조보리의 가설은 이 기본 전제에 대치되죠. 그런 일은 정말 가능할까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조류에서 동물로 유전자가 건너가는 현상에 생생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보스턴 부근의 한 얕은 연못. 이곳이 바로 유전자 전달의 증거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주인공은 몸길이 4cm 정도의 해양 동물이었죠. 푸른 민달팽이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햇볕만 쬐면 되죠. 번듯한 동물이지만 푸른 민달팽이의 몸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죠. 푸른 민달팽이의 DNA를 분석해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빛이 나는 초록색 점들은 조류에서 온 유전자입니다. 푸른 민달팽이는 조류의 유전자를 흡수해 자기 DNA에 첨가했죠. 그 덕분에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종처럼 변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는 조류에서 동물로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 과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죠. 와편모 조류의 유전자가 해파리로 건너간 것입니다. 와편모 조류와 해파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박이 해파리를 현미경으로 살펴보죠. 어두운 갈색 알갱이들, 이것들도 와편모 조류의 일종입니다. 와편모 조류가 해파리의 조직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해파리 몸 안에서 공생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종의 예상치 못한 결합. 둘의 공생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죠. 그래서 고조보리 다카시 교수는 먼 옛날에도 와편모 조류와 해파리 사이에 유전자 전달이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동물이 다른 생명체한테서 유전자를 가져와 자기 세포 안에 흡수할 수 있다면 그 유전자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유전자를 흡수한 동물한테는 말 그대로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진화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약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자기 몸엔 없지만 자기한테 꼭 필요했던 유전자를 다른 종한테서 흡수했다면 진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언제부터 눈을 갖게 됐을까요? 게링과 고조고리가 지목하는 시대로 돌아가 보죠. 지구 탄생에서 고생대 이전까지 오랜 시간을 아우르는 선 캄브리아기. 이때도 해파리 비슷한 동물은 바다를 누볐지만 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플랑크톤은 많았죠. 로놉신 유전자를 지닌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원시 동물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었을 겁니다. 혹은 어느 시점엔가 두 종이 공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로놉신 유전자가 해파리 같은 동물의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DNA는 쪼개져서 세포 여기저기로 흩어지죠. 그 중에는 로놉신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 감지 센서를 만들어내던 유전자가 동물의 세포에 흡수된 거죠. 수억 년에 걸쳐 광합성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돕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로놉신 유전자가 동물 DNA와 결합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조상들은 눈을 얻었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선물해 준 것입니다. 배아세포 속 유전자는 기관들을 만들었고 최초의 눈이 탄생했죠. 이제 우리 조상들도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것도 캄브리아기입니다. 눈 달린 동물이 여러 종 나타난 시기죠.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작고 납작하고 길쭉한 모양이죠. 이름은 피카이아입니다. 피카이아의 몸 길이는 3에서 4cm 정도였죠. 피카이아의 눈은 해파리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명암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원시적인 눈, 안전이었죠. 포식자 아노말로카리스가 옆에서 지나가면 어땠을까요? 원시적인 눈으로 피카이아는 그림자를 구분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재빨리 모래를 파고들었겠죠. 원시적인 눈이라서 형태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지지 않는 방향에서 포식자가 다가오면 이렇게 됐죠. 우리 조상들은 약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절지동물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죠. 절지동물들은 사방을 볼 수 있었고 덩치도 컸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년이 지난 3억 6천만 년 전,
척추동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다의 제왕은 바로 이 화석의 주인공이었어요. 캄브리아기, 우리 조상들은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생대 대본기에 우리 척추동물은 이렇게 거대한 괴물로 발전했죠. 눈은 둥그런 뼈에 둘러싸였습니다. 안구는 지름이 무려 10cm였죠. 눈 클레오스테우스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눈 클레오스테우스의 몸 길이는 최대 10m였죠. 적수가 거의 없는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럼 캄브리아기 바다를 주름잡았던 절지 동물들의 후손은 어땠을까요? 대본기의 절지 동물도 만나봐야겠네요. 절지 동물들 중에선 이게 제일 컸죠. 대표적인 후손은 이 녀석입니다. 몸 길이 2m의 바다 전갈이죠. 집게다리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제 바다 전갈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바다 전갈의 거대한 겹눈은 어느 동물보다도 컸죠. 장기는 단단한 껍질이 보호해줬습니다. 탱크 같았죠. (1억 5천만 년) 동안 절지동물 역시 더 크고 강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바다 전갈과 둔클레오스테우스가 맞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물학자들은 대본기판 헤비급 매치의 결말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먼저 링에 오른 건 둔클레오스테우스, 우리 조상이자 척추동물팀 대표 선수죠. 최대 강점은 속도와 저돌적인 성격입니다. 이에 맞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바다 전갈. 거대한 집게를 움직이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척추동물 대장의 압도적인 승리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절지동물들은 신세대 척추동물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행운의 반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생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치력이었죠. 우리 조상들의 눈은 또 한 번 크게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비약적 진화였죠. 둔클레오스테우스의 안구 형태는 우리 인간과 흡사합니다. 이른바 카메라 눈이죠. 카메라 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커다란 렌즈는 빛을 흡수해 망막에 비추죠. 망막은 고해상도 스크린입니다. 망막에 비친 상을 보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물체를 구분해내죠. 둔클레오스테우스는 이미 카메라 눈을 달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시력 덕분에 적의 생김새와 움직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절지동물들의 겹눈은 어땠을까요? 전후, 좌우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았다는 점이죠. 학자들은 바다 전갈이 흐릿한 형체 정도만 분간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둔클레우스테우스는 몸 길이가 최대 10m, 체중은 3, 4톤까지 자랐습니다. 시력이 월등히 좋았고 단단하고 강한 턱은 훌륭한 무기였어요. 바다 정갈은 둔클레우스테우스의 저녁거리였을 겁니다. 뛰어난 시력과 강한 턱은 척추 동물의 핏줄을 따라 전해 내려왔죠. 피카이아의 원시적인 눈은 명암만 구분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눈을 카메라 눈으로 바꾼 두 번째 비약적 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피카이아와 흡사한 동물은 지금도 살아있죠. 불을 비추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녀석들은 창곡입니다. 머리를 확대하면 작고 검은 점이 보이죠. 창고기의 시각기관입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피카이아의 눈과 흡사하죠. 시력도 명암을 구분하는 수준입니다. 창고기는 DNA도 피카이아와 유사합니다. 학자들은 두 동물이 친척일 거라고 추측하죠. 2008년 학자들은 창고기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린다 홀랜드 교수의 연구팀은 카메라 눈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인 인간과 창고기의 유전자를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화류어, 다시 말해 창고기는 유전자 대부분이 하나씩만 있었어요. 분석할 대상이 적으니까 저희 연구팀한테는 아주 고마운 일이었죠. 물론 척추동물들의 유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가 똑같은 게 서너 개씩 있거든요. 혹스 13 유전자의 예를 들어보죠. 기본적인 신체 구조를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창고기는 혹스 13 유전자가 하나뿐입니다. 인간은 4개죠. EYA 유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구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 이번에도 창고기는 하나, 인간은 4개입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연구팀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피카이아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까지는 자그마치 5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 5억 년 중 어느 시점에 유전자가 4배로 늘어났다는 결론이죠.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게 칠성장어입니다. 칠성장어는 턱 대신 빨판 모양 돌기가 있죠. 보통 물고기는 턱이 있어서 먹잇감을 깨물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턱이 없는 칠성장어는 고생대에 살았던 원시 어류를 닮았죠. 하지만 유전자는 4개씩입니다. 학자들은 4곱절 유전자를 가진 동물 중 가장 원시적인 게 칠성장어라고 말하죠. 이제 눈을 볼까요? 보시다시피 칠성장어는 카메라 눈입니다. 카메라 눈을 한 동물 중에서도 제일 원시적인 게 칠성장어죠. 칠성장어의 눈을 연구한 일본 스쿠바 대학 학자들은 기능을 4배로 끌어올린 유전자들이 망막에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EPH-B와 EPH-C 유전자 2가지였죠. 연구팀은 먼저 칠성장어 눈의 종단면들을 분석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망막입니다. 붉은색은
EPH-B 유전자가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이죠. 붉은색은 아랫부분에서 넓고 진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칠성장어 눈의 횡단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진에는 EPH-C 유전자가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이 푸르게 표시되어 있죠. 푸른색은 오른쪽이 넓고 진합니다. 망막 전체를 보면 붉은 유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푸른 유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능이 발휘되는 정도는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점이 카메라 눈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두 유전자의 작용 범위를 겹쳐보면 이렇게 도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일 윗줄의 제일 왼쪽 칸은 빨강이 1, 파랑이 1이고 바로 아래 칸은 빨강이 2, 파랑이 1이죠. 제일 아랫줄 제일 오른쪽 칸은 빨강이 8, 파랑이 8입니다. 두 유전자가 미치는 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유전자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망막에 있는 빛 감지 세포 각각의 위치를 감지해냈습니다. 그 결과 망막에 비친 상이 어떤 형태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피카이아가 살았던 캄브리아 초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피카이아의 눈은 원시적이었습니다. 빛과 어둠만 구분하는 수준이었죠. 바다 밑바닥, 암컷이 낳아둔 알 위에 수컷이 정자를 뿌립니다. 정상적인 정자는 수컷 DNA의 절반을, 난자는 암컷 DNA의 절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란에서 나온 후손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를 반반씩 갖게 되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컷과 암컷의 DNA 절반씩이 아니라 수컷과 암컷의 DNA 전체를 가진 정자와 난자가 만난 거죠. 그리고 수정이 일어납니다. 이 수정란은 부모보다 2배 많은 DNA를 갖게 되죠. 보통 이런 수정란은 여분의 유전자 때문에 건강한 유기체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배아는 살아남았죠. 그리고 부모보다 2배 많은 DNA를 가진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 같은 현상이 한 번 더 일어났죠. DNA가 2배인 암컷과 수컷이 자신들의 DNA가 고스란히 담긴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후손은 DNA가 무려 4곱줄이죠. 이 유기체가 바로 우리 조상입니다. 진화의 엄청난 잠재력을 말해주는 유기체죠. 내곱절 유전자는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혁신적인 기관을 갖게 됐죠. 바로 카메라 눈입니다. 카메라 눈 덕분에 우리 조상들은 주변을 선명하게 보게 됐고 쉽게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됐죠.
DNA가 4배로 늘어난 덕분에 비약적인 진화는 가능했고 카메라 눈이 생기며 우리 조상들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진화의 혁신 제품 카메라 눈은 공룡을 거쳐 포유류까지 모든 척추동물이 물려받은 유산이었죠. 그리고 다시 긴 시간이 지난 현재 카메라 눈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동물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눈으로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발명하죠. 카메라 눈은 눈부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광합성을 도와주는 유전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내곱절 DNA로 완성됐죠. 5억 년 전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우연한 사건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이 비약적인 진화들이 우리를 만들어냈죠. 로부터 약 5억 년 전 캄브리아기였죠. 이 시기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종이 새로 출현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당시 제일 고등한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카론의 화석을 보면 알 수 있죠. 물을 뿌리자 표면에서 이상한 형체가 드러납니다. 상체는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이름은 아노말로카리스죠. 머리 양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게 눈입니다. 최근 발굴된 화석 덕분에 녀석들의 눈 구조는 더 자세히 드러났죠. 좁쌀처럼 도도록한 부분을 더 확대해 볼까요? 잠자리하고 흡사한 눈입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요즘 곤충들하고 눈이 비슷했습니다. 작은 난눈 여러 개가 벌집 모양으로 모인 눈, 바로 겸눈이죠. 이제 아노말로카리스에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는 지금껏 발견된 캄브리아기 동물 중 제일 큽니다. 몸 길이가 최대 50cm나 됐죠. 커다란 눈을 이용해 아노말로카리스는 아주 손쉽게 먹잇감을 찾아냈을 겁니다. 캄브리아기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자리 잡은 포식자였죠. 다양한 동물이 출현한 시기였으니까 아노말로카리스의 먹잇감은 다양했을 거예요. 5억 년 전의 지구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원시적인 눈을 머리에 달고 캄브리아기 동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녀석들은 모두 바다에 살았습니다. 캄브리아기 벽두, 아노말로카리스는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머리 양옆에 붙은 겹눈 덕분에 녀석들은 360도를 시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냥하기 좋은 눈이었죠. 이 녀석은 알랄코메나에우스입니다. 몸 길이는 3cm 정도로 작았죠. 눈은 특이하게도 표주박 모양이었습니다. 위와 아래를 동시에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뒤는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이 5개인 오파비니아 기억나시죠? 오파비니아는 모든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파비니아도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면 단숨에 먹잇감이 돼버렸죠. 포르디아의 눈은 훨씬 컸습니다. 몸집도 커서 캄브리아기 초기의 최대 포식자 중 하나였죠. 이처럼 고생대 캄브리아기에는 눈 달린 동물이 줄지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무기로 자리 잡았죠. 눈은 사냥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천적을 감지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됐죠.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치력은 생사를 갈랐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눈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나갔죠. 어느 순간부터인지 바다는 눈 달린 동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은 더해갑니다. 이렇게 다양한 눈이 캄브리아기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생물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어 했죠. 하지만 화석 연구는 눈의 기원에 관해 더 이상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못했습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발터 게링 박사는 DNA 연구로 눈 수수께끼를 푸는데 공을 세웠죠. 유전자는 DNA의 배열로 구성되는데 이 배열은 4가지 화학물질인 A, T, G, C가 결합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DNA엔 A, T, G, C가 결합한 염기 서열이 약 30억 개죠. 게링은 이 다양한 조합들 중에서 우리 몸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유전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머리, 팔, 다리 등을 만드는 유전자들이죠. 대표적인 유전자가 팍스6입니다. 안구 형성을 직접 지시하는 유전자죠. 게링의 연구팀은 포유류인 쥐의 팍스6 유전자를 곤충인 파리의 배아에 넣는 실험을 했습니다. 파리 번데기입니다. 성충이 되기 전 단계죠. 곳곳에 주황색이 둥그렇게 돌출해 있는데 모두 파리의 눈입니다. 정상적인 번데기와 비교해보면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죠. 팍스6 유전자를 주입한 번데기에는 날개, 다리 등이 나야 할 곳에 눈이 나 있습니다. 포유류의 유전자가 곤충의 눈을 만들어냈으니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눈은 포유류와 곤충의 공통조상 누군가한테서 단 한 번 만들어져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새로운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포유류와 곤충한테 눈을 물려준 공통조상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요? 해파리라고 하네요. 게링은 지구 최초로 눈을 단 동물이 해파리였다고 말합니다. 해파리의 갓 뽑은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면 하얀 점들이 있는데 이게 해파리의 눈인 안점입니다.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안점은 검은 초승달 모양인데 여기서 빛과 어둠을 감지하죠. 해파리는 어떻게 이런 눈을 갖게 됐을까요? 와편모 조류라는 플랑크톤엔 해파리의 안점과 흡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확대해 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검은 초승달입니다. 해파리의 안점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발터게린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고조보리 타카시 교수는 와편모 조류를 집중 관찰했죠. 초록빛이 도는 노란 점이 여러 개 보입니다. 엽록체죠. 식물의 광합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와편모 조류는 숲에 사는 나무들처럼 광합성을 한다는 이야기죠. 단순해 보이는 검은 초승달. 하지만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와편모 조류에서도 이 부분은 빛을 감지하죠. 이 빛감지 센서는 수억 년에 걸쳐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식물에 가까운 와편모 조류의 안점은 해양동물 해파리의 안점과 흡사합니다. 광합성을 하는 조류와 동물이 거의 동일한 기관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팀은 와편모 조류의 DNA를 분석했고 아주 중요한 유전자를 찾아냈습니다. 로놉신 유전자였죠. 로놉신 유전자는 형태가 아주 복잡한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눈에 있는 단백질하고 비교해 볼까요?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7개의 나선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죠. 로놉신은 우리 눈이 제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동물의 눈에서 추출한 로놉신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보죠. 캄캄한 곳에 보관했던 로놉신에 빛을 비춰보겠습니다. 금세 투명하게 변해버리죠. 로놉신 단백질의 미세 구조가 빛의 반응에 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안구 뒷부분에 존재하죠. 망막에 존재합니다. 빛을 감지하는 망막은 스크린과 비슷합니다. 우리 망막에는 로놉신이 든 세포 수백만 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빛이 이 단백질의 가운데 부분에 닿으면
롯 없이는 꽃잎처럼 벌어지죠. 이런 작용 덕분에 우리는 빛을 감지하고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와편모 조류와 동물의 거의 똑같은 빛감지 단백질이 존재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게링과 고조보리는 와편모 조류의 로놉신 유전자가 해파리에 흡수됐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대담한 가설이었죠. 식물에 가까운 와편모 조류의 유전자가 동물인 해파리한테 건너갔다는 가설은 기존 진화 이론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DNA는 다른 종에서 건너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손자, 손녀한테 전해주는 것이니까요. 게링과 고조보리의 가설은 이 기본 전제에 대치되죠. 그런 일은 정말 가능할까요? 2014년 미국에서는 놀라운 사실이 확인됩니다. 조류에서 동물로 유전자가 건너가는 현상에 생생한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이죠. 보스턴 부근의 한 얕은 연못. 이곳이 바로 유전자 전달의 증거가 발견된 현장입니다. 주인공은 몸길이 4cm 정도의 해양 동물이었죠. 푸른 민달팽이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햇볕만 쬐면 되죠. 번듯한 동물이지만 푸른 민달팽이의 몸에는 엽록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죠. 푸른 민달팽이의 DNA를 분석해 그 비결을 알아볼까요? 빛이 나는 초록색 점들은 조류에서 온 유전자입니다. 푸른 민달팽이는 조류의 유전자를 흡수해 자기 DNA에 첨가했죠. 그 덕분에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종처럼 변하는 거죠. 광합성을 하는 조류에서 동물로 유전자가 전달되는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 과거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이야기죠. 와편모 조류의 유전자가 해파리로 건너간 것입니다. 와편모 조류와 머나먼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분 많을 겁니다.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약 4억 년 전에 살았던 인간의 조상입니다. 물론 이후 멸종돼 사라진 동물이지만 고생물학과 첨단 컴퓨터 그래픽 덕분에 후손들한테 모습을 드러냈죠. 이런 동물은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했을까요? 지금까지 대다수 학자들은 진화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인 작은 변화들의 결과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설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진화의 결과물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 팔다리입니다. 인간의 팔다리는 예전 진화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형성됐죠. 2010년 폴란드 시비엥 토크시스키의 산맥에서 네발 짐승의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과거 추정치보다 1000만 년 정도 빨리 육지로 나왔다는 걸 알려줬죠. 지느러미에서 팔 다리로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우리 뇌에 일어난 변화도 이렇게 급격했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00만 년 전 인간의 뇌는 갑자기 용량이 커졌습니다. 진화의 역사에 나타난 이런 도약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진화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있죠. 까마득한 조상한테서 대를 이어 전해받은 우리 세포 속 분자. 이중 나선 DNA입니다. 우리 몸은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에 축적된 데이터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첨단 기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을 비롯한 여러 생명체의 DNA를 읽어낼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DNA는 때때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이게 비약적인 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물이 커다란 뇌와 팔다리입니다. 이런 비약적인 진화들은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일어났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결정적인 진화의 연결고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되었을까요? 진화의 역사. 먼저 우리 눈을 만들어낸 진화 속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동물계에서 일어난 최초의 비약적인 진화였죠. 약 5억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눈이 없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감각기관은 갑자기 생겨난 주변 환경을 재빨리 파악하게 해줬죠. 진화 과정에 일어난 도약들에 대해 DNA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서부를 가로지르는 로키 산맥.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등산 대신 화석 발굴을 합니다. 눈 달린 동물의 화석 중에선 제일 오래된 것이죠. 고생물학자 장 베르나르 카로는 2012년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서 이 눈이 달린 동물들의 화석들을 찾았습니다. 여기 옆눈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크죠. 여기 있어요. 화석 속 동물은 다리가 아주 많습니다. 고생물학자들도 처음 보는 동물이었죠. 머리에는 검고 둥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름은 3mm 정도죠. 카로는 이게 바로 5억 년 전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동물은 눈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신기합니다. 머리는 코끼리 상아 모양으로 뻗어나가고 눈은 무려 5개가 달려있죠.
이 시기에 살았던 동물 중 눈이 달린 건 최소 30종입니다. 동물들한테 눈이 나타난 건 진화에서 일어난 혁신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동물이 캄브리아기 화석에 대량으로 나타났다는 점이죠. 40억 년에 걸친 진화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진화 개통수입니다. 밑동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원시 생명체들의 자리입니다. 수백, 수천만 년에 걸쳐 원시 생명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고 식물과 동물로 갈라져 나갔죠. 동물 쪽을 보면 어류에서 파충류와 포유류가 진화해 나갔고 제일 바깥까지에서는 인간이 출현했습니다. 진화의 역사에서 눈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이쯤입니다. 지금으로 해파리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예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점박이 해파리를 현미경으로 살펴보죠. 어두운 갈색 알갱이들, 이것들도 와편모 조류의 일종입니다. 와편모 조류가 해파리의 조직 안에 자리를 잡은 거죠. 해파리 몸 안에서 공생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종의 예상치 못한 결합. 둘의 공생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죠. 그래서 고조보리 다카시 교수는 먼 옛날에도 와편모 조류와 해파리 사이에 유전자 전달이 일어났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동물이 다른 생명체한테서 유전자를 가져와 자기 세포 안에 흡수할 수 있다면 그 유전자를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유전자를 흡수한 동물한테는 말 그대로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진화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약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자기 몸엔 없지만 자기한테 꼭 필요했던 유전자를 다른 종한테서 흡수했다면 진화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조상들은 과연 언제부터 눈을 갖게 됐을까요? 게링과 고조보리가 지목하는 시대로 돌아가 보죠. 지구 탄생에서 고생대 이전까지 오랜 시간을 아우르는 선 캄브리아기. 이때도 해파리 비슷한 동물은 바다를 누볐지만 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플랑크톤은 많았죠. 롯옵신 유전자를 지닌 식물성 플랑크톤입니다. 원시 동물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었을 겁니다. 혹은 어느 시점엔가 두 종이 공생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롯옵신 유전자가 해파리 같은 동물의 생식세포로 들어갑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DNA는 쪼개져서 세포 여기저기로 흩어지죠. 그 중에는 롯옵신 유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 감지 센서를 만들어내던 유전자가 동물의 세포에 흡수된 거죠. 수억 년에 걸쳐 광합성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돕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식물성 플랑크톤의 롯옵신 유전자가 동물 DNA와 결합한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조상들은 눈을 얻었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선물해 준 것입니다. 배아세포 속 유전자는 기관들을 만들었고 최초의 눈이 탄생했죠. 이제 우리 조상들도 명암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척추동물이 출현한 것도 캄브리아기입니다. 눈 달린 동물이 여러 종 나타난 시기죠. 최초의 척추동물입니다. 작고 납작하고 길쭉한 모양이죠. 이름은 피카이아입니다. 피카이아의 몸 길이는 3에서 4cm 정도였죠. 피카이아의 눈은 해파리하고 거의 똑같았습니다. 명암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원시적인 눈, 안점이었죠. 포식자 아노말로카리스가 옆에서 지나가면 어땠을까요? 원시적인 눈으로 피카이아는 그림자를 구분해냈을 겁니다. 그리고 재빨리 모래를 파고들었겠죠. 원시적인 눈이라서 형태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지지 않는 방향에서 포식자가 다가오면 이렇게 됐죠. 우리 조상들은 약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절지동물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죠. 절지동물들은 사방을 볼 수 있었고 덩치도 컸습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년이 지난 3억 6천만 년 전, 척추동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바다의 제왕은 바로 이 화석의 주인공이었어요. 캄브리아기, 우리 조상들은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생대 대본기에 우리 척추동물은 이렇게 거대한 괴물로 발전했죠. 눈은 둥그런 뼈에 둘러싸였습니다. 안구는 지름이 무려 10cm였죠. 둔 클레오스테우스에도 생명을 불어넣어 보겠습니다. 둔 클레오스테우스의 몸 길이는 최대 10m였죠. 적수가 거의 없는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럼 캄브리아기 바다를 주름잡았던 절지 동물들의 후손은 어땠을까요? 대본기의 절지 동물도 만나봐야겠네요. 절지 동물들 중에선 이게 제일 컸죠. 대표적인 후손은 이 녀석입니다. 몸 길이 2m의 바다 전갈이죠. 집게다리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제 바다 전갈에도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바다 전갈의 거대한 격렬은 어느 동물보다도 컸죠. 장기는 단단한 껍질이 보호해줬습니다. 탱크 같았죠. (1억 5천만 년) 동안 절지동물 역시 더 크고 강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바다 전갈과 둔 클레오스테우스가 맞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생물학자들은 대본기판 헤비급 매체의 결말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먼저 링에 오른 건 둔 클레오스테우스, 우리 조상이자 척추동물팀 대표 선수죠. 최대 강점은 속도와 저돌적인 성격입니다. 이에 맞서 방어 태세를 갖추는 바다 전갈.
거대한 집게를 움직이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학자들은 척추동물 대장의 압도적인 승리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절지동물들은 신세대 척추동물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행운의 반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생존 전쟁의 승패를 가른 건 치력이었죠. 우리 조상들의 눈은 또 한 번 크게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비약적 진화였죠. 둔클레오스테우스의 안구 형태는 우리 인간과 흡사합니다. 이른바 카메라 눈이죠. 카메라 눈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커다란 렌즈는 빛을 흡수해 망막에 비추죠. 망막은 고해상도 스크린입니다. 망막에 비친 상을 보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물체를 구분해내죠. 둔클레오스테우스는 이미 카메라 눈을 달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시력 덕분에 적의 생김새와 움직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죠. 절지동물들의 겹눈은 어땠을까요? 전후, 좌우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았다는 점이죠. 학자들은 바다 전갈이 흐릿한 형체 정도만 분간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몸 길이가 최대 10m, 체중은 3, 4톤까지 자랐습니다. 시력이 월등히 좋았고 단단하고 강한 턱은 훌륭한 무기였어요. 바다 전갈은 둔클레오스테우스의 저녁거리였을 겁니다. 뛰어난 시력과 강한 턱은 척추 동물의 핏줄을 따라 전해 내려왔죠. 피카이아의 원시적인 눈은 명암만 구분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눈을 카메라 눈으로 바꾼 두 번째 비약적 진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피카이아와 흡사한 동물은 지금도 살아있죠. 불을 비추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녀석들은 창곡입니다. 머리를 확대하면 작고 검은 점이 보이죠. 창고기의 시각기관입니다. 고생대에 살았던 피카이아의 눈과 흡사하죠. 시력도 명암을 구분하는 수준입니다. 창고기는 DNA도 피카이아와 유사합니다. 학자들은 두 동물이 친척일 거라고 추측하죠. 2008년 학자들은 창고기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린다 홀랜드 교수의 연구팀은 카메라 눈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인 인간과 창고기의 유전자를 비교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화류어, 다시 말해 창고기는 유전자 대부분이 하나씩만 있었어요. 분석할 대상이 적으니까 저희 연구팀한테는 아주 고마운 일이었죠. 물론 척추동물들의 유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자가 똑같은 게 서너 개씩 있거든요. 혹스 13 유전자의 예를 들어보죠. 기본적인 신체 구조를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창고기는 혹스 13 유전자가 하나뿐입니다. 인간은 4개죠. EYA 유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안구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데 이번에도 창고기는 하나, 인간은 4개입니다.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연구팀의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피카이아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까지는 자그마치 5억 년이 걸렸습니다. 그 5억 년 중 어느 시점에 유전자가 4배로 늘어났다는 결론이죠. 이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게 칠성장어입니다. 칠성장어는 턱 대신 빨판 모양 돌기가 있죠. 보통 물고기는 턱이 있어서 먹잇감을 깨물고 자를 수가 있습니다. 턱이 없는 칠성장어는 고생대에 살았던 원시 어류를 닮았죠. 하지만 유전자는 4개씩입니다. 학자들은 내곱절 유전자를 가진 동물 중 가장 원시적인 게 칠성장어라고 말하죠. 이제 눈을 볼까요? 보시다시피 칠성장어는 카메라 눈입니다. 카메라 눈을 한 동물 중에서도 제일 원시적인 게 칠성장어죠. 칠성장어의 눈을 연구한 일본 스쿠바 대학 학자들은 기능을 4배로 끌어올린 유전자들이 망막에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EPHB와 EPHC 유전자 2가지였죠. 연구팀은 먼저 칠성장어 눈의 종 단면들을 분석했습니다. 초승달 모양으로 보이는 부분이 망막입니다. 붉은색은 EPHB 유전자가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이죠. 붉은색은 아랫부분에서 넓고 진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에는 칠성